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본격 개발은 내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관계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한 상태이고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재원이나 성능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확보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미사일의 성능을 결정하게 될 선택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어떤 모습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지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려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대표적인 추종 모델은 사이드와인더 X형 블록3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이드와인더 X형은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럼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특징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은 과거 구소련이 개발한 R-74 마처 미사일을 아실 겁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정면으로만 발사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측면으로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 인해서 공중전의 혁신을 가지고 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하천은 4세대 공대공 미사일이고 지금은 가장 최신 공대공 미사일이 5세대입니다. 그럼 5세대는 4세대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 4세대 공대공 미사일까지는 목표를 하나의 여론으로 인식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신공이 이런 방식인데요. 결론은 목표를 하나의 여론으로 탐지를 하기 때문에 만일 내가 탐지한 여론보다 더 강한 여론이 발생하게 되면 이 미사일들은 그 여론을 쫓아가게 되고 이게 바로 플레어에 의한 교란 방식입니다. 그러나 5세대 공대공 미사일은 목표를 여론으로 탐지하지 않고 연령상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플레어 같은 것에는 속지 않고 연령상 시커를 교란하기 위해서는 DIRCM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DIRCM 같은 교란 장치에 대해서 5세대 공대공 미사일들은 중적외선뿐만 아니라 원적외선까지도 탐지하는 이중대역 시커를 사용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물론 DIRCM도 이중대역 시커를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대책으로 크세논 램프가 아닌 저출력 레이저로 적의 시커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선은 당장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DIRCM만 해도 중적외선에만 대응이 가능한 크세논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대역 시커에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시커는 이중대역 초점면 배열 연령상 시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사일의 관성항법 장치를 탑재해서 발사 후 포착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시커가 목표를 포착해야지만이 라곤을 하고 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보통 시커가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거리인 5에서 7km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5세대 공대공 미사일들은 관성항법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레이더 등으로 상대 전투기의 미래 위치를 파악한 후에 공대공 미사일이 목표를 포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를 하게 되고 그럼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기의 미래 위치로 관성항법 장치로 날아간 다음에 목표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시커로 목표를 포착해서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서 일반적으로 5세대 공대공 미사일들은 사거리가 20km가 넘게 되는 거죠. 거기에 5세대 미사일들은 대부분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미사일에 탑재를 해서 미사일에게 계속 상대의 목표를 갱신해주고 미사일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와 위치 정보를 갱신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일본의 AAM5 같이 5세대 중에서도 양방향 데이터 링크가 없는 모델도 존재하기에 이 양방향 데이터 링크는 5세대 공대공 미사일에게 필수라고는 할 수 없는 특징이긴 합니다. 이게 바로 5세대 공대공 미사일의 특징들인데요. 그럼 이 5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시커인데요. 우리 KF-21의 현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의 IRIS-T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미사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IRIS-T는 다른 5세대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보통 5세대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30km에 이르는 게 일반적인데 IRIS-T는 사거리가 2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이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서 사거리가 짧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사일 앞부분의 시커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무게 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어서 미사일의 사거리가 줄어든 겁니다. 그럼 왜 시커가 무거운 걸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의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중적외선과 원적외선 두 가지의 열형상 시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RIS-T는 미사일 앞에 두 개의 열영상 시커를 달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고, 그래서 사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미사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냐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전 세계의 모든 공대 공미사일의 시커의 구조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사이드와인더 X는 IRIS-T와 시커의 구조가 다릅니다. IRIS-T의 구조를 보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짐벌이 있고, 이 짐벌 위에 적외선 시커를 올려놓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이드와인더 X는 짐벌 위에 적외선 시커를 올리지 않고 프리즘 광학계라는 렌즈만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통해서 적외선 시커의 목표의 형상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시커는 짐벌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훨씬 가벼운 프리즘 광학계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짐벌 자체도 훨씬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프리즘 광학계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연령상 시커의 냉각장치인데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목표를 포착하기 위해서 냉각형 열영상 시커를 가지고 있고, 이 시커를 냉각해 주기 위해서 냉각용 가스분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냉매에 의한 냉각 지속 시간은 30초가 넘지 않은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특정 거리 이상 미사일이 비행을 하게 되면 냉매가 떨어져서 시커를 냉각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일본의 AAM-5B만이 냉매가 아니라 스털링 냉각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차의 조준경도 냉각 방식의 열영상 시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의 열영상 시커는 잠시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분배식의 냉각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의 조준경의 열영상을 냉각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스털링 냉각 장치라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소형 냉장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 스털링 냉각 장치를 소형화해서 AAM-5B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AAM-5B는 미사일의 비행시간 내내 시커를 냉각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시커의 탐지 능력이 지속되게 되죠. 당장 여러분이 아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게 뭔가요? 아마 유럽 MBDA사의 아스람 미사일일 겁니다. 아스람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0km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미사일에는 스털링 냉각 장치 같은 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커의 냉각 지속 시간이 짧고, 그래서 이론상의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게 되면 최대 사거리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가스분배의 냉매는 떨어진 상태로 더 이상 시커를 냉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커의 성능이 대폭 하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AAM-5B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로 발사를 해도 시커의 냉각이 계속 지속되어서 시커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스털링 냉각 장치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가스 분배가 아니라 스털링 냉각 장치가 탑재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초격자 이중대역 탐색기인데요. 일반적으로 5세대 적외선 미사일은 원적외선과 중적외선 두 가지 파장을 탐지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두 개의 열영상 시커를 탑재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격자 이중대역 탐색기를 개발했고, 그래서 하나의 열영상 시커로 중적외선과 원적외선을 다 탐지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굳이 두 가지 파장을 탐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열영상 시커를 탑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커의 해상도인데요. 지금 사이드와인더 X형의 열영상 시커의 해상도는 128 곱하기 12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5세대 미사일들도 현재는 비슷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장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IRIS-T도 128 곱하기 128이고 아스람 미사일도 같은 해상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초격자 이중대역 시커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들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도 해서 훨씬 높은 해상도의 시커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640 곱하기 512의 해상도를 가지는 시커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커는 최적의 환경일 때 최대 30km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최선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해상도의 시커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000 곱하기 1000이 넘는 시커도 개발했지만 이 시커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커의 기술력만은 이미 기존에 개발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우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에 있어서 후발주자이고, 기존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이 개발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기술격 차가 벌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다만 이런 최신 기술을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전부 다 선택할지 자체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최신 기술들을 전부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미사일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직 없는 기술이 뭘까요? 당장 양방향 데이터링크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천만화 해공에도 데이터 링크를 가지고 있지만 천만화 해공에 탑재된 데이터 링크는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 데이터 링크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형 미사일용 양방향 장거리 데이터 링크가 없고 현재 이걸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산 HMD가 없습니다. 이미 KF-21에도 IRIS-T를 운용하기 위해서 HMD 그러니까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만 이건 국산이 아닌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함에 있어서 HMD의 개발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외국산 HMD에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결합하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산으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HMD는 생각보다 개발이 힘든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HMD의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데 HMD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비슷한 물건이 하나가 개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형 아이언 비전용 HMD입니다. 아이언 비전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갑 차량에 탑재되어서 병사들의 외부 상황 인식 능력을 높여주는 장비인데요. 이 아이언 비전을 통해서 외부 상황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들은 HMD를 쓰고 차량 안에서 외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재 우리는 국산 아이언 비전이 개발 중인데요. 이 한국형 아이언 비전을 위한 HMD가 개발 중입니다. 실제로 업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제품에 비해서 200g 이상 가벼운 HMD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HMD의 기술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개발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개발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만한 기술력이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기술이 있다는 것과 그 기술을 실제로 미사일에 적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은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면 미사일의 가격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미사일의 사거리일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사이드와인더 X 블록2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30km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미사일이 세계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는 할 수 없죠. 당장 일본의 AAM-5B가 사이드와인더 X보다 더 뛰어난 시커 기술과 그리고 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유럽 MBDA의 아스람은 사거리가 6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이드와인더 X 블록2는 결코 5세대 미사일 중에서 뛰어난 성능의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아직도 미국의 주력인 이유는 적당한 성능과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로켓 모터의 직경이 5인치이고 이 5인치 직경의 미사일들의 통상적인 사거리가 30km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사이드와인더 X 블록3는 미사일 로켓 모터의 직경이 6인치이고 그리고 MBDA의 아스람도 직경이 6인치로 그래서 이 미사일들은 큰 직경의 로켓 모터로 인해서 사거리가 6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미사일의 로켓 모터의 직경을 5인치로 할지 6인치로 할지가 핵심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30km대일 수도 있고 60km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사거리가 길면 좋겠죠. 그러나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경이 6인치의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사거리도 길어지지만 그에 따라서 길어진 사거리에 적합하게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성능이 좋은 고가의 부품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커도 해상도가 좋아야 하고 시커의 냉각 지속시간도 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미사일의 사거리가 30km에서 60km로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의 가격도 배 이상으로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무게는 250파운드. 그러니까 113kg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FA-50 경전투기의 날개 끝단 윙팀 무장 파일론의 탑재 중량이 250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무게가 100kg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모터의 직경이 6인치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도 대부분이 무게가 100kg이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가장 이상적인 건 로켓 모터의 직경을 6인치로 하고 사거리를 60km 이상을 확보하고 무게를 100kg 이하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미사일의 가격이 대폭 올라갈 거라는 게 문제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 현재 논란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 MBDA의 미티어처럼 덕티드 램제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에 탑재하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겁니다. 물론 탑재할 수도 있겠지만 탑재할 수 있는 수량이 극히 적을 것이고, 그렇기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우리의 무인 전투기의 주력 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사일을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인 전투기의 주력 무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 전투기를 활용한 카운터 스텔스 무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KF-21에는 IRST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IRST는 현재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용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8일에 미공군의 제85 시험평가부대 소속의 F-15 전투기가 리즌포드를 탑재하고, 참고로 리즌포드란 IRST 포드입니다. 이 리즌포드를 활용해서 사이드와인더 X를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IRST는 문제가 스텔스기를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지만 목표까지의 거리 측정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IRST만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미공군은 F-15 2대를 동원해서 삼각 측정법을 활용해서 리즌포드로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리에서 얻어낸 목표의 위치를 바탕으로 사이드와인더 X를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도 여러 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무인 전투기에 탑재된 IRST를 센서 융합을 하게 되면 충분히 먼 거리에서 적 스텔스기를 포착할 수 있고, 거기에 무장을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적에게 공격 사실을 발각당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긴 적외선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적 스텔스기는 자신이 포착되었다는 것도, 그리고 자신이 공격받는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격추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 공군의 저 실험을 통해서 현재 IRST와 적외선 미사일을 결합한 카운터 스텔스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바로 우리의 무인 전투기의 주력 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인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최대한 여러 발을 탑재하는 걸 전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는 한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기술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이나 각국은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6세대 전투기 없이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6세대 전투기는 지금까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장파장 레이더에도 탐지가 안 되며,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해서 레이저 같은 고에너지 무기도 사용한다는 개념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이저를 활용해서 적이 발사한 공대공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려면 우선은 장파장 레이더 같은 레이더가 아닌 IRST 같은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적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6세대 전투기는 적외선 방출량도 줄인 전투기이기에 IRST를 사용한다고 해도 탐지거리가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기로 6세대 전투기를 탐지할 정도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6세대 전투기 정도의 스텔스 능력이 있는 무인기에 IRST를 탑재해서 그 무인기들의 센서를 융합해서 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6세대 전투기는 심지어 공대공 미사일이 접근하면 그 공대공 미사일을 레이저로 격추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진 기체이기에 적에게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이 접근하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레이더 시커를 가진 중거리 미사일은 사용할 수 없고, 적외선 시커를 사용해서 적에게 미사일의 접근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적외선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는 방법 중에는 아직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 IRST와 적외선 미사일을 활용한 카운터 스텔스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공대공 미사일을 바로 이런 형태의 6세대 전투기와의 전투에 적합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6세대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고급화될 것이고 비싸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이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세계 최강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건 이 기술을 전부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미래 전장을 예측하고 그 미래 전장에서도 통용 가능한 최대한 저렴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의 목표 성능과 재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